송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송하의 속 점입니다. 지난번 점이란 인생의 한 시점을 묻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시점이란 크게는 인생의 전환점을 의미하고요. 작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이상한 징조가 보이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때에 점으로 묻는 것인데요. 의심스러운 것은 해결해주고 머뭇거리는 것은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점입니다. 송하의 속점에서는 소강절 점법으로 전개할 것인데요. 공자의 사당에도 배양되어 있는 소강절 선생은 점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주역의 자연원리와 일치함을 확인시켜준 상수역의 대가이십니다. 소강절 선생의 점법은 관매점, 매화역수점, 매화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연유는 소강절 선생이 매화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매화나무 가지에서 다투고 있던 참새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보통 참새라 하는 것은 날짐승이라 날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자 소강절 선생은 점을 쳐서 말하기를 그 다음날 여자가 매화꽃을 꺾다가 다리가 다치겠구나 라고 예측하셨습니다. 과연 그 다음날 저녁 때쯤 이웃집 여자가 매화꽃을 보고 담 위로 올라가서 매화꽃을 꺾으려고 하다가 매화꽃을 꺾지 말라는 고함 소리에 놀라서 담 아래로 떨어지면서 매화나무는 꺾어지고 여자도 다리가 다쳤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송나라 사람들은 소강절이 하는 점법을 매화점, 관매역수점이라고 얘기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관매점법이라고도 합니다. 소강절 선생이 연구하신 상수역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리고 송하의 속점의 주역 점법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소강절 선생의 상수역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역의 상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자는 코끼리 상자입니다. 왜 상을 코끼리 상으로 썼냐? 코끼리라는 것은 거대한 동물입니다. 어디서든 보든 다 그건 코끼리라고 안다는 것이죠. 이 상이라는 것은 형체도 얘기하고 물상의 모양도 얘기하고 그 물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이 나무에서 나오는 펄프 가지고 만드는 수도 있고 삼배를 짜서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비단처럼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옷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 옷이 하고 있는 일, 그런 모든 것을 담아낸 것이 이 코끼리 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코끼리 상자와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탄생했다라는 기록이 남죠. 그 다음에는 아기를 닦이면서 키도 재고 발 길이도 재고 하고 끊임없이 숫자를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가 부여받는 그 숫자가 그 아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체감이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코끼리 상자, 모든 물상이나 에너지에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수라는 것은 모든 물상에서 이 수를 헤아려내는 것, 그것을 역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상수역인 것입니다. 수는 이정림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국에 이정림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핸드폰 번호 등등 숫자로 연계된 모든 것들이 저의 정체감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죠. 즉, 이 수를 달고 있는 저는 이정림이라는 정체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역은 어떤 물상을 보았을 때 그 물상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죠. 수를 헤아려서 그 수를 가지고 점을 쳐서 주역의 원리에 부합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강절의 관매역수는 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해서 소강절의 관매역수를 보려면 반드시 물상의 수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물상의 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극 활동을 하는 생명체입니다. 태극이라는 것은 식물도 들여다보면 대칭 관계죠. 사람도 대칭입니다.
또 동물들도 대칭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 대칭 관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는 생명 활동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은 순환하기 시작하면서 음양으로 바뀌고 음양은 사상으로 분리가 되죠. 음에서 태음이 나오고 소양이 나옵니다. 양에서 소음이 나오고 태양이 나옵니다. 사상에서 팔괴가 나오죠. 자연의 모든 물상들, 대표적인 물상들을 8개 안에 분류하여 넣어놓은 것입니다. 8개는 또 다른 개체, 또 다른 물상을 만나면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용력을 보이는 것이죠. 8개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어떤 물체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상대적인 작용이 일어날 때 64개가 됩니다. 64개는 한 괴당 6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6효 곱하기 64를 하면 384효가 각기 다른 작용을 하고 원리로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인들은 어떤 조짐을 보고 수를 일으켜서 그 수가 8개를 이루고 또 8개가 64개를 이루어서 그 괴가 어떻게 변하나를 변효를 잡아서 점을 치는 상담자와 점을 듣는 내담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가 국면하고 있는 한 시점을 주역을 통해서 해석을 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인 것입니다. 수를 일으킨다는 작업은 책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주사위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알기가 쉬울 것 같아서 주사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주사위는 완구점에서 물론 구매를 했죠. 왜냐하면 조그만 주사위는 화면에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재밌는 주사위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 주사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하고도 비슷하죠. 6면체를 되어 있습니다. 1서부터 6까지 쓰여 있습니다. 또 우리는 천지인 삼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만물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천, 지, 인으로 세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를 일으키려면 상괴와 하괴를 잡아야 하는데 먼저 상괴는 동양학에서는 그걸 자선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으로 먼저 던집니다. 주사위가 작으면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위에 표면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합쳤을 때 4 더하기 4 더하기 5는 13입니다. 13인데 저희가 지금 모든 숫자는 8개로 분류를 해서 8번까지라고 했으니까 8을 빼셔야 돼요. 나머지 숫자가 13에서 8을 빼면 5가 됩니다. 그래서 5손 품계가 상계가 되는 것이죠. 5손 품계입니다. 역이라는 것은 일월의 운행이라고 했으니까 해의 방향으로 한번 던지셨다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또다시 던지는 것입니다. 10입니다. 10에서 또 마찬가지로 8개의 8을 빼면 2가 남죠. 그래서 이 택개가 되는 것입니다. 풍택중부라는 괴를 받는 것이죠. 이 관매역수에 활용해서 괴사를 보신다면 많은 조언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를 일으켜서 괴를 만드는 방법을 관매전법을 활용해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사위 가지고 수를 일으키는 것, 또 그 수를 가지고 괴를 만드는 것을 여러 번 연습을 해야 숙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송아의 쏙 점이었습니다.